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기 국민이 매일 먹는 주식인 감자, 그 씨앗을 단 한 톨도 자기 손으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 매년 막대한 양의 시감자를 외국에서 사와야만 했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나라 밖으로 빠져나갔고 가난한 농민들은 종자를 사기 위해 해마다 빚을 졌습니다. 인구 2억 4천만 명, 감자가 밀과 쌀과 사탕수수에 이어 네 번째로 중요한 식량인 나라,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외환은 늘 부족했고 국가 경제는 흔들렸으며 종자 살 달러조차 아쉬운 형편이었습니다. 시 감자 한 자루를 사기 위해 농부가 한 해 농사빚을 안고 시작하는 일이 매년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들어온 지 몇 년 만에 그 나라의 무병 시감자 생산성이 6배로 뛰었습니다. 6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이 성과에 고무돼 이걸 아예 국책 사업으로 지정하고 직접 250만 달러를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오히려 자기 돈을 보태겠다고 먼저 나선 겁니다. 이런 일은 국제 농업 원조 역사에서 정말 드문 일입니다. 2025년 3월 24일 오후 이슬람아바드의 파키스탄 농업연구청 파키스탄 총리 셰바즈 샤리프가 직접 중공식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를 향해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자국의 시감자 자급률을 끌어올려준 데 대한 감사였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다른 나라의 흙 묻은 농업기술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일을 한 걸까요? 반도체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감자. 씨앗 하나로 어떻게 한 나라의 식량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은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세계 종자 시장을 100년 넘게 지배해온 유럽이 아니라 왜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평생 데이터만 믿어온 사람입니다. 감동적인 미담을 가장 싫어하는 냉정한 평가자죠. 그런 제가 이 이야기 앞에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이미 다 써두었던 평가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유럽 종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25년간 굳게 믿어온 제가 어떻게 그 자존심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 포겔입니다. 거기 사람이고 올해로 농업 분야에서 일한 지 꼭 25년이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제농업개발 컨설턴트입니다. 개발도상국에 들어가는 농업 원조 사업이 정말 돈값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예산만 태우는 보여주기식 행사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유럽의 한 큰 종자기업에서 자문관으로도 오래 일했죠. 한마디로 저는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성과를 칼처럼 잘라 점수를 매기는 사람.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제 발길이 닿지 않은 개발도상국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업은 진짜였고 대부분은 가짜였습니다. 그 둘을 가려내는 게 제 밥벌이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었고 제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씨감자, 그러니까 감자 농사의 시작점이 되는 종자 분야에서는 유럽이 세계 최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 이 두 나라가 전 세계 씨감자 시장을 사실상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올린 품종 개량 기술, 방대한 데이터, 깐깐한 품질 관리. 개발도상국들은 매년 우리 유럽에서 씨감자를 사갔습니다. 그게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봄이 되면 컨테이너에 실린 유럽산 씨감자가 항구를 통해 들어가고 그 대가로 외화가 유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 마치 자연법칙처럼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씨 감자만큼은 유럽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것, 그건 저에게 거의 신앙에 가까운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던 2024년 가을, 저는 한 통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어떤 농업원조 사업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의뢰서를 읽어내려가던 제 눈이 한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한국, 코피아. 한국의 농촌진흥청이라는 기관이 파키스탄에서 씨감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물론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압니다. 삼성휴대폰, 현대자동차. 그 분야에서 한국이 대단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농업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씨감자는요? 그건 흙과 기후와 미생물의 영역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노하우가 없으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분야입니다. 한국이 감자 종자를 한다고? 제 머릿속에는 그저 정부 예산으로 만든 그럴듯한 전시용 온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외국에 가서 사진 몇 장 찍고 보도자료 한 장 내고 끝나는 그런 사업 말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농업에서 무슨 대단한 역사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기억 속 한국은 한때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가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와서 다른 나라에 농업을 가르친다니. 저에게는 그저 분에 넘치는 욕심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25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봤습니다. 거창한 개소식, 화려한 현판, 그리고 몇 년 뒤가 보면 텅 비어 먼지만 쌓인 시설. 한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수백만 달러를 들인 농업시설이 전기료를 못 내 멈춰선 걸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외국 전문가가 떠나자마자 현지인들이 운영법을 몰라 그대로 방치된 장비도 봤습니다. 원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만족.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보고서의 첫 문장을 머릿속으로 써두었습니다. 본 사업은 단기적 시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회의적이다. 노트북을 열고 평가학 목표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번 출장이 길어야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적당히 좋은 말 몇 줄 넣어주고 결론은 이미 정해둔 그 한 줄.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평가 항목은 5개였습니다. 기술의 실효성, 비용 대비 효과, 현지 정착 가능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확장성. 저는 이 5항목에 각각 어떤 점수를 줄지 비행기에서 이미 대략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하위권 점수였죠. 제 경험상 이런 사업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내렸을 때 12월의 파키스탄 공기는 생각보다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파키스탄 농업연구청 소속 현장 연구원 카림 셰이커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떤 피로 같은 게 깔려 있었습니다. 기대를 접은 사람 특유의 가라앉은 눈빛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눈 그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실제로 흙을 만지고 밭에 들어가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의 감촉에서 그가 진짜 현장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흙먼지 날리는 도로와 짐을 가득 실은 트럭들, 그리고 길가에서 채소를 파는 노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풍경을 수십 개 나라에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감흥도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저는 가볍게 물었습니다. 이 한국 사업 어떻게 보시냐고. 하림은 잠시 창밖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큰 기대를 안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이 나라에서 외국 원조 사업을 너무 많이 봐왔다고. 미국도 왔었고 호주도 왔었고 여러 나라가 다녀갔다고. 다들 처음엔 거창했지만 결국 남는 건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업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그저 또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년 누군가는 옵니다. 매년 누군가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는 다시 시감자를 사러 외국에 손을 벌립니다. 저는 그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굳어버린 체념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체념이 어디서 온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라, 현지 전문가조차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카림의 체념한 표정이 오히려 저에게는 일종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마르갈라 언덕을 바라봤습니다. 이슬라마바드의 밤은 의외로 고요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정전이 잦았고 멀리 보이는 동네 몇 곳은 불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이 그 깜빡이는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감자가 얼마나 중요한 작물인지에 대한 통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밀, 쌀, 사탕수수 다음으로 중요한 식량 작물이 바로 감자였습니다. 펀자브주의 넓은 평야와 고지대에서 수많은 농민이 감자에 생계를 걸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서도 감자는 빠지지 않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자의 시작인 씨감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그 많은 감자를 먹으면서 정작 그 씨앗만은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기묘한 구조였습니다. 그 대목에서 저는 솔직히 약간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외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나라 곳간에 달러가 부족해서 국제기구의 구제금융까지 받는 형편이었죠. 그런 나라가 매년 비싼 외화를 써가며 씨감자를 사와야 한다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료를 더 읽어보니 파키스탄이 쓰는 씨감자의 거의 대부분이 외국산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주식의 씨앗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는 건 어찌 보면 식량 주권이 통째로 남의 손에 잡혀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종잣값이 오르면 농민이 휘청이고 환율이 흔들리면 농사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감정을 접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제 평가는 평가니까요. 동정심으로 정수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카림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첫 일정은 파키스탄 농업연구청 부지에 있다는 한국의 코피아 센터 방문이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 이제 그 전시용 온실을 직접 확인할 시간이다. 가는 길에 카림은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오늘 오후면 이 출장의 절반은 끝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색한 영어로 시설을 자랑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 몇 장 찍고 적당히 인사하고 나오면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결론을 내려둔 채였습니다. 그저 그 결론에 도장을 찍으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피아 센터로 향하는 마지막 기모. 저는 가방에서 평가표를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손때 묻은 그 종이 위에는 25년의 경험과 자신감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종이가 오늘 하루면 거의 다 채워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온실문을 여는 순간 25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확신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하리라는 것을요. 파키스탄 농업연구청에 도착한 건 그날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센터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평가자의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을 보기 전에 그 시설이 정말 필요한 땅인지 먼저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 화려한 온실 안에서 듣는 설명은 늘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늘 흙바닥에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그 시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법이죠. 저는 카림에게 부탁했습니다. 한국 온실보다 먼저 진짜 농민들이 농사지는 현장을 보고 싶다고요. 카림의 표정이 조금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평가자가 화려한 시설부터 보자고 하지 않고 흙바닥부터 보자고 한 게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차를 돌려 농업연구청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한 농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포장도로는 금세 끊겼고 차는 흙길 위에서 덜컹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밭과 물을 길어 나르는 안악들, 그리고 맨발로 뛰노는 아이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나라 인구의 상당수가 이렇게 농업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하나하나가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굴람이라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펀자브주에서 대대로 감자 농사를 지어온 소농이었습니다. 나이는 신 정도였지만 깊게 펜주름과 거친 손등 때문에 훨씬 더 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 밭 한가운데 서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밭은 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굴람은 우리를 보자 흙 묻은 손을 바지에 쓱 닦고는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손님을 맞는 그의 태도는 가난한 살림과 어울리지 않게 정중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밭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감자밭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25년 동안 수천 개의 밭을 봐왔으니까요. 굴람의 밭에 심긴 감자는 잎이 군데군데 누렇게 떠 있었고 일부는 시들어 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병이었습니다. 씨감자에 이미 병원균이 들어있던 겁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잎 하나를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잎맥을 따라 갈색 반점이 번져 있었고 줄기 아랫부분은 이미 물러 있었습니다. 흙을 조금 파보니 알이 들어찰 자리에 작고 쪼글쪼글한 감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수확량은 정상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잎을 내려놓고 카림에게 물었습니다. 이 씨감자는 어디서 구한 거냐고? 카림이 통역해주자 굴람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시장에서 샀습니다. 수입한 씨감자라고 했는데 비쌌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 모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굴람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좋은 씨감자는 너무 비싸서 살 엄두가 안 났다. 그래서 조금 싼 걸 샀는데 그게 병에 걸린 종자였다.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망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망친 농사빚을 갚기 위해 또 돈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린 돈으로 다시 씨감자를 사야 했습니다. 빚으로 종자를 사고 그 종자가 또 농사를 망치고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 저는 그 굴레가 얼마나 사람을 갉아먹는지 그의 얼굴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굴람은 작년 한 해 동안 진 빚이 얼마인지를 손가락으로 꼽아가며 설명했습니다. 종잣값, 비료값, 그리고 농약값. 그 모든 게 빚이었습니다. 수확한 감자를 다 팔아도 빚의 절반밖에 못 갚는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 위에 또 새 빚이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밭 한복판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발밑에 마른 흙이 신발 사이로 부서졌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굴람의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저 아이들의 끼니가 이 병든 감자밭에 걸려있는 거였습니다. 굴람은 저 멀리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되면 큰애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을 통역으로 전해 들으며 저는 한 가족의 미래가 이 흙 한 줌에 통째로 매달려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솔직히 말하면 사업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결국 종자 품질의 문제다. 그렇다면 이 시장은
우리 유럽 종자기업이 제대로 들어와야 할 시장이다. 좋은 품질의 시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 부끄럽지만 저는 굴람의 불행 앞에서조차 유럽 종자의 시장 기회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몸에 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문제를 보면 곧장 시장을 떠올리고 시장을 보면 곧장 유럽 종자를 떠올리는 것. 저에게 모든 농업 문제의 답은 늘 유럽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됐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세계의 문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림이 던진 한마디가 그 계산을 멈추게 했습니다. 좋은 시감자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좋은 시감자가 너무 비싸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비싼 시감자조차 다 외국에서 와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단 한 톨도 못 만듭니다. 그 말이 묘하게 제 가슴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유럽이 아무리 좋은 종자를 만들어도 그건 파키스탄 농민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비싼 외국 종자를 매년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좋은 종자를 파는 걸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종자를 사는 게 아니라 종자를 스스로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받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것. 누구나 아는 그 진부한 말이 그날따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유럽은 평생 이들에게 물고기를 팔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장사였습니다. 농민이 가난할수록 그 장사는 오히려 더 잘 되는 구조였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그날 굴람의 밭에서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카림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파키스탄 전역에서 매년 얼마나 많은 시감자가 수입되는지,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외화가 빠져나가는지, 외환위기로 나라의 달러가 마르면서 그 수입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종잣값이 오를 때마다 농민들이 줄줄이 무너진다는 것. 카림은 그동안 그 광경을 수도 없이 지켜봐왔다고 했습니다. 카림은 숫자를 하나씩 귤려줬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감자는 매년 수백만 톤이 생산되지만 그 농사의 출발점인 무병 시감자는 거의 전량을 외국에서 들여온다고 했습니다. 그 수입에 들어가는 외화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로 나라의 달러가 마르자 이제는 그 돈을 대는 것조차 버거워졌다는 겁니다. 저는 농업연구청 연구원입니다. 농민을 돕는 게 제 일이죠. 그런데 정작 가장 근본적인 문제, 시감자 문제 앞에서는 늘 무력했습니다. 우리에겐 그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옆모습에서 저는 한 사람의 오래된 좌절을 봤습니다. 그건 게으름이나 무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출발선 자체가 너무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평가표를 펼쳤지만 한 글자도 적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낮에 본 굴람의 누런 감자잎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카림의 그 말. 우리는 우리 손으로 단 한 톨도 못 만듭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한참 들이마셨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깜빡였습니다. 손에 든 평가표는 백지 그대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첫날의 절반은 채웠을 텐데 이번엔 펜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래, 현실이 딱 한 건 알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같은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긍정과 평가는 다른 거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내일 한국 온실을 보면 결국 또 하나의 그럴듯한 전시물일 거라고. 흙도 제대로 못 만지는 나라가 무슨 시감자를 만들겠냐고. 저는 그렇게 되뇌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누렇게 시든 감자잎과 굴람의 거친 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편했습니다. 제 확신이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걸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평가자의 자신감에 굴람의 밭에서 묻혀온 흙먼지 같은 게 살짝 끼어든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밝았습니다. 드디어 한국 코피아 센터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의적인 마음으로 차에 올랐지만 어제와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 하나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저들이 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그 목소리를 애써 눌렀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농업연구청 안쪽 한국센터의 온실 지붕이 햇빛에 반짝이는 게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조금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코피아 센터의 온실 앞에 섰을 때 저는 솔직히 첫인상에서 약간 김이 빠졌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전시용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겉모습은 오히려 소박했습니다. 비닐과 차광망으로 덮인 단적한 온실 몇 동. 화려한 현판도 번쩍이는 로비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하는 곳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돈 자랑하는 곳은 아니군.
제가 다른 나라에서 본 원조 시설들은 하나같이 겉이 번지르르 했습니다. 정작 안은 텅 비었으면서도 입구만큼은 대리석과 유리로 치장해 두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곳은 정반대였습니다. 겉은 수수했지만 어딘가 안에서 실제로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다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온실 문 앞에서 한 한국 남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코피아 파키스탄 센터의 소장 이정훈이라는 분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나 쓰는 관리자가 아니라 직접 온실에 들어가 식물을 만지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과장된 환영 인사도 거창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들어가서 직접 보시죠.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대개 이런 자리에서는 자기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침이 마르게 떠드는 법인데 이정훈 소장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만이 저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긴 수레가 요란한 법이니까요. 떠들지 않는다는 건 떠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온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제가 평생 봐온 감자밭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코끝에 와닿은 건 흙냄새가 아니라 서늘하고 깨끗한 물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윙윙거리는 기계음, 양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흙이 없었습니다. 단 한 줌의 흙도 없었습니다. 대신 길게 늘어선 하얀 베드 위에서 수천 그루의 감자싹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뿌리는 흙이 아니라 물과 양액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경재배, 흙 없이 물과 영양액만으로 작물을 키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이 방식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씨감자를, 그것도 이런 규모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베드 사이를 걸었습니다. 줄기 하나하나가 곧고 푸르렀습니다. 불나물 밭에서 봤던 그 누렇게 시든 잎, 갈색 반점, 물러버린 줄기,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싹이 건강했습니다. 병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무병 씨감자구나. 병원균이 아예 없는 깨끗한 종자. 흙을 거치지 않으니 흙 속의 병균이 처음부터 침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손을 뻗어 베드 위 양에게 손가락을 살짝 담가봤습니다. 차갑고 맑았습니다. 이 맑은 물 속에서 어제 본 그 병든 밭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불나물 밭이 흙 속 병균과의 끝없는 싸움이었다면 이곳은 아예 그 싸움터 자체를 없애버린 셈이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자리 자체를 지워버린 발상이었습니다. 저는 이정훈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정말 병이 없냐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흙에서 키우면 토양 속 병원균과 해충이 뿌리를 통해 들어와 씨감자를 감염시킨다고. 그런데 물과 양액으로 키우면 그 감염 경로 자체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깨끗한 무병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양액의 농도와 공급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면 작물이 가장 빨리 자라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흙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흙농사는 날씨와 토질의 운명을 맡겨야 하지만 이 방식은 모든 조건을 사람이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베드 옆에 설치된 작은 계기판들을 봤습니다. 양액의 산도, 온도, 농도가 숫자로 실시간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농사가 아니라 정밀 공정에 가까웠습니다. 이정훈 소장은 저를 옆동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물망으로 둘러싸인 또 다른 온실이 있었습니다. 망실하우스라고 했습니다. 수경재배로 만든 깨끗한 씨감자를 이곳에서 한 단계 더 키워 농민들에게 보급할 양으로 불려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저온 저장고도 있었습니다. 다 키운 씨감자를 농민에게 나눠줄 때까지 신선하게 보관하는 시설이었죠. 수경재배 온실에서 만들고 망실하우스에서 불리고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고 하나의 완결된 흐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생산 체계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수경재배가 병해를 줄인다는 건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이정훈 소장이 꺼낸 숫자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경재배 방식을 적용하고 나서 이곳의 무병 씨감자 생산성이 6배 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6배요? 그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6배입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농업에서 6배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작물 생산성을 10%, 20% 올리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수십 년 연구로 겨우 몇 퍼센트를 끌어올리는 게 농업 연구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6배라니. 그건 100%도 200%도 아닌 500%가 넘는 향상이었습니다. 같은 면적, 같은 노력으로 6배의 깨끗한 씨감자를 얻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농민 한 명이 6명 몫의 종자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나라 전체로 보면 수입에 의존하던 종자를 자기 손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숫자 하나에 한 나라의 식량 주권이 통째로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입안이 바싹 말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가자입니다. 누군가 숫자를 던지면 제 본능은 그걸 의심하는 겁니다. 저는 곧장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6배인지, 어느 면적당 생산량인지, 비교 대상이 무엇인지. 제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비교 대상이 된 흑농사 데이터는 어디서 얻은 거냐? 측정은 누가 했냐? 검증은 거쳤냐? 어지간한 사업 담당자라면 이쯤에서 말문이 막히거나 얼굴이 붉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정훈 소장은 제 날카로운 질문에 단 한 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자료를 펼쳐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흙에서 키웠을 때의 무병씨 감자 생산량, 그리고 수경재배로 바꾼 뒤의 생산량, 두 숫자가 나란히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 격차는 정확히 6배였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6배라는 게 일회성 실험 결과인지 아니면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온 결과인지 물었습니다. 한순간에 운으로 나온 숫자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정훈 소장은 연도별 기록을 펼쳤습니다. 2020년 센터리언 이래로 해마다 측정한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생산성은 들쭉날쭉하지 않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정훈 소장은 앞으로의 계획도 들려줬습니다. 이 단지를 거점으로 2025년 한 해에만 씨감자 1200톤을 생산하고 2028년까지는 연간 16만 톤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였습니다. 그 16만 톤이라는 숫자는 파키스탄 전체 씨감자 수요의 30%에 해당했습니다. 다시 말해 파키스탄이 쓰는 씨감자의 3분의 1을 자기 손으로 만들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단 한 톨도 못 만들던 나라가 말입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들으며 이게 그냥 온실 몇 동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식량 지도를 통째로 다시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너무나 정직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풀린 흔적도 애매하게 얼버무린 구석도 없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수많은 사업의 데이터를 봐왔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은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누가 봐도 진짜였습니다. 저는 손에 든 평가표를 내려다봤습니다. 비행기에서 미리 매겨둔 점수들, 기술의 실효성 항목에 적어둔 낮은 숫자. 그 숫자가 갑자기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제 편견만으로 그 점수를 매겼던 겁니다. 이정훈 소장은 저를 베드 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막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어린 씨감자 싹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보여줬습니다. 가느다란 흰 뿌리가 양액 속에서 건강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싹 하나가 나중에 수백 개의 씨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씨감자가 또 수천 그루의 감자로 자라죠. 시작은 이렇게 작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어제 본 굴람의 병든 밭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굴람이 이 깨끗한 씨감자를 심었다면 그 누런 잎도 쪼글쪼글한 감자도 산더미 같은 빛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그 작은 싹 하나가 어쩌면 한 가족의 1년을, 나아가 수많은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가느다란 흰 뿌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온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흙 한 줌 없는 이 깨끗한 공간에서 한 나라의 식량 운명을 바꿀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문득 옆을 보니 카림도 온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걸 체념한 듯 가라앉아 있던 그의 눈빛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 위의 푸른 싹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다를지도 모르겠다고. 그 한마디를 들으며 저는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제가 그토록 자신했던 유럽조차 이 현장에 들고 오지 못한 무언가를 여기서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가표를 펼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25년 경력의 평가자가 쓴 첫 문장치고는 너무나 솔직하고 또 너무나 당황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펜을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평가해 왔는데 그날 밤만큼은 제 자신이 평가받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계 안에 갇혀 있었는지를
그 좁은 창문으로 세상을 다 봤다고 착각해왔는지를 저는 그제야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건 전시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다음 날부터 끝까지 파헤쳐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코피아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에서 그 6배라는 숫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제 25년 경력 전체를 되짚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가려온 게 맞나? 어쩌면 저는 유럽이 만든 안경을 끼고 그 안경에 비치는 것만 진짜라고 믿어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의 정체를 끝까지 파고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정말로 한국만이 가진 기술의 힘인지 평가자로서 저는 그걸 분명히 가려내야 했습니다. 한 가지 결과가 충격적일수록 저는 더 차갑게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25년간 저를 신뢰받는 평가자로 만들어준 원칙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펜과 노트를 단단히 챙겼습니다. 오늘은 이 기술의 밑바닥까지 파헤쳐 어딘가 분명히 있을 허점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저는 여전히 이 모든 게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소장은 저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권의 두꺼운 자료집을 꺼냈습니다. 수경재배, 시감자 생산 매뉴얼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한 장씩 넘기며 천천히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매뉴얼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양액을 며칠 간격으로 얼마나 공급하는지, 온도는 몇 도로 유지하는지, 어느 시기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시감자가 자라는 모든 단계가 숫자로, 절차로, 그림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양액을 주고 빼는 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양액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고 너무 적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 미묘한 균형을 사람의 감이 아니라 정해진 알고리즘으로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 하나하나를 특허로 등록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매뉴얼은 단순히 잘 만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농업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도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친절하고 치밀했습니다. 한 분야를 수십 년 파고든 사람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매뉴얼의 한 챕터를 펼쳐 양액 관리 부분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며칠째의 양액을 얼마나 주고 며칠째에 빼는지가 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은 가장 효율적인 답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수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며 찾아낸 길. 그 길을 한국은 파키스탄에게 통째로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그 실패의 세월을 건너뛰고 곧장 정답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온실이 아니었습니다. 흙 없이 물로 시감자를 키우는 기술 전체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체계화해 놓은 거였습니다. 한국은 이 방식을 세계에서 손꼽히게 앞서서 실용화하고 그걸 매뉴얼로 만들어 통째로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원조 사업을 봤지만 핵심 기술 매뉴얼을 이렇게 아낌없이 다 풀어주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장비만 주고 떠나거나 기술의 겉껍데기만 보여주고 알맹이는 끝까지 숨깁니다. 그래야 계속 의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매뉴얼은 알맹이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노하우의 정수가 한 권의 책에 고스란히 담겨 파키스탄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정훈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매뉴얼을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그냥 다 준 거냐고. 그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을 가르치고 매뉴얼을 넘기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파키스탄이 이 기술로 시감자를 만들어 팔게 되어도 한국은 아무 대가도 받지 않는 거냐고. 이정훈 소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일인데 왜 대가를 받느냐고. 저는 그 반문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 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질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의 문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평생 일해온 유럽 종자산업의 방식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유럽 종자기업에서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핵심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 좋은 품종을 만드는 비법,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노하우. 그건 회사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걸 남에게 넘기는 건 곧 자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원칙을 25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바로 그 생명줄을 통째로 풀어서 남의 나라에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려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고 떠나는 게 완성인 사업. 그런 사업은 제 평가 항목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5개의 잣대로는 도저히 잴 수 없는 무언가가 그 매뉴얼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2가지 길을 머릿속에 나란히 떠올려 봤습니다. 한쪽은 유럽의 길이었습니다. 좋은 씨감자를 만들어서 그걸 매년 파키스탄에 파는 길. 종자를 팔면 농민은 매년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합니다. 그 종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팔 수 있으니까요. 그게 장사의 기본이었습니다. 종자를 파는 한 그 나라는 영원히 우리 손님으로 남습니다. 다른 한쪽은 한국의 길이었습니다. 씨감자를 만드는 방법 자체를 가르쳐주는 길. 매뉴얼을 넘기고 기술을 전수하고 결국 그 나라가 스스로 씨감자를 만들게 하는 길. 이 길의 끝에서 파키스탄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게 됩니다. 한국에게서 더 살 게 없어지는 거죠. 장사로 따지면 이건 손해보는 짓이었습니다. 자기 손님을 자기 손으로 없애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만약 파키스탄이 씨감자를 자기 손으로 만들게 되면 매년 들어가던 막대한 수입액이 사라집니다. 그 시장을 노리던 유럽 기업들에게는 손님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한국은 자기가 들인 시간과 돈으로 자기 잠재 시장을 스스로 죽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떤 회사도 하지 않을 짓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쉽게 하지 않을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2갈래 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유럽은 100년 동안 종자를 팔았습니다. 그건 분명 훌륭한 종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의 본질은 가난한 나라를 영원히 고객으로 묶어두는 거였습니다. 농민이 가난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 나라가 자립하지 못할수록 우리 장사는 더 잘 됐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이치를 통째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용 문제도 따져봤습니다. 평가자의 직업병이죠. 이렇게 첨단 기술을 가르치려면 엄청난 인력과 돈이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살펴보니 이 시스템은 의외로 적은 인원으로도 돌아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단순하게 표준화해서 현지 사람들이 직접 배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겁니다. 화려한 기술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로 현지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첨단 기술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가난한 나라에서도 굴러가게 단순하게 만드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화려한 장비를 잔뜩 들여놓고 외국 전문가가 떠나는 순간 멈춰버린 시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떠난 뒤에도 현지인들이 스스로 돌릴 수 있도록 일부러 기술을 낮추고 다듬어 놓았습니다. 자랑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떠나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결국 자기들 없이도 이 나라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던 겁니다. 옆에 있던 카림이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농민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가 손을 잡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농부에게는 그림으로, 말이 안 통하면 직접 시범을 보이며 비가 오나 더위가 오나 그들은 밭에 나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카림은 처음엔 그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곧 떠날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다고. 그런데 한 해가 가고 2해가 가도 그들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제야 카림은 마음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구나 하고. 다른 나라 전문가들은 사진 찍을 때만 밭에 나왔지만 한국 사람들은 사진기가 없을 때도 밭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를 농민들이 먼저 알아봤다고 카림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사업의 진짜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남의 나라의 통째로, 그것도 스스로 굴러가도록 심어주려는 그 마음. 그게 진짜였습니다. 그 무렵 이종훈 소장이 양액배드 앞에서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도 한때 이 감자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가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숨이 한순간 멎는 것 같았고 빗속에서 제 심장 뛰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매뉴얼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감자로 끼니를 때웠다고. 저 첨단 온실을 만든 나라가 한때 굶주림 속에서 감자를 캐먹던 나라였다고. 이정훈 소장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기 부모 세대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다고. 쌀이 떨어지면 감자와 고구마로 배를 채우고 그마저 없으면 굶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한국도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다고. 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와 분유로 끼니를 잇던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멍해졌습니다. 제 머릿속의 한국은 휴대폰과 자동차의 나라였지 굶주림의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2 이미지가 같은 나라의 것이라는 게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안에서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사업의 정체를 똑똑히 봤습니다. 이건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내려다보며 베푸는 시혜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굶주려 본 적이 있는 나라가 그 굶주림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아는 나라가 같은 처지의 동생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었습니다. 유럽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자를 팔 줄만 알았지 그 종자가 한 가족의 생사를 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진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종자는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종자는 자기들이 직접 겪어본 생존의 기억이었습니다. 굶어본 사람만이 굶주린 사람의 손을 진짜로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한국은 그 손을 잡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한때 누군가 내밀어준 그 손을 잡고 일어섰던 나라였으니까요. 받아본 사람이 줄줄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말의 진짜 뜻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 앞에서 25년간 쌓아온 제 자부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제 손에 든 그 매뉴얼이 갑자기 유럽의 그 어떤 종자 카탈로그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온실로 들어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푸른 싹들이 양액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싹 하나하나가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건 그냥 감자싹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굶주렸던 한 나라가 또 다른 굶주린 나라에게 건네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푸른 싹들을 바라보며 문득 어제 만난 굴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뛰놀던 아이들. 만약 이 싹들이 무사히 자라 굴람의 밭에 닿는다면 그 아이는 정말로 학교에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이르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평가자로 살아온 25년 동안 현장에서 눈물을 참아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평가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5개의 평가 항목, 그 옆에 비행기에서 미리 매겨둔 인색한 점수들. 저는 그 점수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적었던 문장 아래에 새로운 줄을 적었습니다. 유럽은 종자를 팔았다. 한국은 종자를 만드는 법을 두고 갔다. 그 두 문장 사이에는 100년의 역사와 한 나라의 굶주림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태도의 차이가 통째로 담겨 있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5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 신앙 같은 확신이 그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알아야 할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쩌다 굶주림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날 이정훈 소장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이정훈 소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온실 옆 작은 휴게실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차를 한 잔 내려주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들은 이야기는 제 인생관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트와 펜을 꺼내지만 이내 그것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만큼은 평가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25년간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정훈 소장의 이야기는 1950년대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된 나라. 그 시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굶주렸고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쌀이 부족해 봄이 되면 식량이 바닥나는 보릿고개라는 시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감자와 고구마, 나무 껍질로 배를 채웠다고 했습니다. 이정우 소장은 자기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봄이 깊어지면 곳간이 텅 비어 들에 나가 풀뿌리를 캐먹던 시절이 있었다고.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어도 줄 게 없어 물만 끓여 먹이던 어머니들이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어제 본 굴람의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70년 전 한국의 아이들과 오늘 파키스탄의 아이들이 같은 굶주림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그런 한국을 살린 건 다른 나라들의 원조였습니다. 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분유로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농사기술도 종자도 비료도 모두 다른 나라에서 받아왔습니다. 한국은 한때 지금의 파키스탄처럼 외국에 손을 벌리던 나라였던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나 다른 한국의 얼굴을 봤습니다. 제 머릿속 한국은 늘 강하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거대한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고 반도체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 그런 나라가 불과 2세대 전에는 외국이 보내준 분유 한 통에 아이의 목숨을 의지하던 나라였다니. 제가 알던 한국의 화려한 얼굴 뒤에 이렇게 깊은 굶주림의 기억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받는 게 어떤 건지 압니다. 이정훈 소장이 말했습니다. 받는다는 것의 고마움과 동시에 그 안에 깃든 서러움을 안다고. 남의 도움으로 끼니를 잊는다는 게 얼마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하는지 한국 사람들은 뼈에 새기듯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심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일어서면 받은 만큼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이정훈 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어느 한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그 시절을 함께 견딘 온 국민의 약속 같은 거였다고. 굶주림을 함께 겪은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일종의 마음의 빚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잘 살게 된 지금 그 빚을 갚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준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자기가 부자가 되면 가난했던 과거를 빨리 잊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과거를 잊지 않고 오히려 그걸 다른 나라를 돕는 힘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소장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들려줬습니다. 한국은 이제 파키스탄뿐 아니라 전 세계 22개 나라의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22개국. 저는 그 숫자를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한때 한국처럼 가난했던 나라들에 한국은 자기가 가진 기술을 하나씩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그 나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느 나라에는 벼농사 기술을, 어느 나라에는 채소 재배법을, 또 어느 나라에는 가축 기르는 법을 각 나라의 사정에 맞춰 가장 필요한 기술을 골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파키스탄에서와 똑같은 원칙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원칙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파키스탄의 씨감자 사업은 어쩌다 생긴 일회성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받았던 나라가 갚아나가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돕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된 겁니다.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그 한 줄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한국은 수십 년의 피땀을 흘렸을 겁니다. 세계에는 도움을 받는 나라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던 처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거꾸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한국은 바로 그 드문 길을 걸어온 나라였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 이제는 남에게 손을 내미는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유럽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으면서 가난한 나라들을 늘 내려다봤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종자를 팔며 돈을 벌었고 그러면서도 마치 시혜를 베푸는 양 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직접 굶어봤기에 단 한 번도 그들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처지였던 형제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차이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차마 이정훈 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데이터로 무장한 채 제가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합리성 안에는 가난한 사람을 같은 인간으로 보는 시선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제야 제게 없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겪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펀자브의 굴람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평가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굴람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코피아 센터에서 받은 깨끗한 씨감자를 시범 재배지에 심었는데 자라는 모양이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굴람은 사업에 참여하게 된 농가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엔 또 외국 원조겠거니하고 큰 기대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씨감자를 심어보니 살면서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굴람은 저를 자기 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며칠 전 봤던 그 누런 잎의 병든 감자가 아니라 지푸르고 튼튼한 감자싹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잎에는 반점 하나 없었고 줄기는 곧고 단단했습니다. 굴람은 그 잎을 손으로 쓸어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감자는 처음 봅니다. 올해는 정말 다를 것 같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 처음 보는 건강한 감자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설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농사라는 게 단순히 먹을 것을 기르는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지키고 내일을 꿈꾸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밭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땅, 같은 햇볕. 달라진 건 단 하나, 씨감자였습니다. 병든 씨앗 대신 깨끗한 씨앗 하나가 심겼을 뿐인데 한 농부의 일년이 한 가족의 미래가 통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정훈 소장이 했던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시작은 작은 싹 하나라던 그 말을 굴람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더 털어놓았습니다. 올해는 종자를 사러 빚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코피아에서 받은 씨감자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다시 씨감자를 받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빚으로 종자를 사고 그 종자가 농사를 망치고 다시 빚을 내던 그 끝없는 굴레가 드디어 끊어진 거였습니다. 한번 깨끗한 씨감자를 손에 넣으면 거기서 다시 깨끗한 씨감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이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매년 외국에서 비싼 종자를 사올 필요가 없어집니다. 둘라만 사람에게 일어난 이 작은 변화가 파키스탄 전역으로 퍼져나간다면 저는 그 끝에 펼쳐질 그림을 상상하며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빚 없이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게 저는 처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는 평생 빚에 쫓겨온 한 농부의 모든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굴레를 끊어낸 것이 다름 아닌 흙 한 줌 없는 그 작은 온실에서 자란 깨끗한 씨감자 하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25년간 저는 수많은 농업 사업을 평가하며 그저 숫자와 효율과 비용만 따져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 그 사업이 살리는 한 사람의 삶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가자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평가할 줄 몰랐던 겁니다. 한 사업의 진짜 가치는 그게 몇 배의 생산성을 냈느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꿨느냐에 있는 거였습니다. 둘람의 얼굴에 떠오른 그 웃음, 빚 없이 다음 농사를 준비할 수 있다는 그 안도, 그건 어떤 평가표로도 점수 매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사업의 진짜 성과였습니다.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평가 방식이 통째로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노트를 펼쳐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받았던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억을 다른 나라를 일으키는 힘으로 바꿨다. 펜을 든 채 저는 오래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온 유럽이 끝내 갖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 기억이었습니다. 가난을 직접 겪어본 기억, 받아본 적이 있기에 줄줄도 아는 그 마음. 유럽은 기술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없는 건 단 하나, 그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없었기에 우리는 끝내 종자를 파는 장사꾼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 기억을 가졌기에 종자를 만드는 법을 거저 나눠주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종자를 두고도 두 나라는 이렇게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성 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펀자브의 들판을 길게 물들였습니다. 그 들판 어딘가에서 굴랑 같은 농부들이 깨끗한 씨감자를 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사실은 제가 평생 배워야 했던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는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2025년 3월 24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다시 파키스탄 농업연구청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평가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코피아 무병 씨감자 종합생산단지에 준공식에 초대받은 손님으로서였습니다. 준공식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였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흙 한 줌 없는 작은 씨감자 단지의 준공식에 직접 참석한 겁니다. 그 옆에는 한국에서 온 농촌진흥청장과 파키스탄 식량안보부 장관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객석 한쪽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새로 지어진 종합생산단지는 제가 처음 봤던 그 소박한 온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수경재배 온실, 증식용 망실하우스, 저온 저장고가 완비된 3.2헥타르 규모의 단지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작은 시범온실 몇 동이 전부였던 이곳이 이제는 한 나라의 씨감자 작업을 책임질 거대한 거점으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이종훈 소장은 일전에 저에게 이 단지를 거점으로 2025년 한 해에만 씨감자 1200톤을 생산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는 연간 16만 톤, 파키스탄 전체 수요의 30%를 자급한다는 목표였습니다. 단 한 톨도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 자기가 쓰는 씨감자의 3분의 1을 자기 손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숫자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출발점이 바로 이 준공식이었습니다. 샤리프 총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향해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준공이 파키스탄 농업 발전의 큰 전환점이라고, 자국의 씨감자 자급률을 끌어올려준 한국에 깊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파키스탄 정부는 이 사업의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봤습니다. 생산성이 6배로 뛰는 성과를 보고 2023년에 이걸 아예 국책 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각각 250만 달러씩 모두 500만 달러를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가 자기 돈을 보태겠다고 먼저 나선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파키스탄은 이 기술에 자기 나라의 미래를 걸었던 겁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다른 나라의 농업 기술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그 장면을 저는 숨죽인 채 바라봤습니다.
저는 문득 처음 이 나라에 도착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한국 따위가 뭘 하겠냐며 코웃음 치던 저를, 전시용 온실이나 보고 적당히 점수 매기고 떠나려던 저를, 그런 제가 지금 한나라의 총리가 한국에 감사하는 자리에 앉아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몇 달 사이 저라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오만한 평가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한국에게서 인생을 배운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무너진 것과 그 자리에 새로 세워진 것을 가만히 헤아려 봤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뒤 저는 멀찍이 서 있는 이정훈 소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앞에 나서지 않고 단지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단상도, 총리의 감사 인사도 모두 그가 5년간 흘린 땀의 결과였는데도 그는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옳았다고, 걔가 틀렸다고.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거만했는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고. 그동안 제가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를 떠올리니 그 손을 내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과는 늘 어려운 법이니까요. 이정훈 소장은 그저 잔잔하게 웃으며 제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단지 너머로 펼쳐진 들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이 단지에서 만든 깨끗한 씨감자가 파키스탄 곳곳으로 퍼져나갈 거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나라 농부들이 더 이상 빚을 내며 외국 종자를 사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5년이나 이 먼 나라에서 고생했는데 후회한 적은 없냐고. 이정훈 소장은 잠시 들판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자기가 가르친 농부들이 처음으로 건강한 감자를 수확했을 때 그 얼굴들을 봤다고. 그 한 장면이면 5년의 고생이 다 갚아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 앞에서 또 한 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대가가 아니라 그 얼굴들을 위해 여기 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제 평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미리 써두었던 그 첫 문장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본 사업은 단기적 시범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던 그 오만한 문장을, 저는 그 자리에 새로운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원조가 아니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일어서는 법을 가르친 기록이다.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저는 수많은 보고서를 썼지만 그날만큼 떳떳한 보고서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귀국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남의 밭에 들렀습니다. 그의 감자는 무럭무럭 자라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밝은 얼굴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지친 얼굴과 너무나 달라서 저는 잠시 가만히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그 밭에서 처음으로 두 눈으로 봤습니다. 불남은 저에게 올해 수확한 감자에서 다시 씨감자를 받아 내년 농사를 이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농부들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자기에게 해준 것처럼 이번엔 자기가 이웃에게 그 손을 내밀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이 심은 게 단순히 씨감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금도 저는 가끔 그 파키스탄의 들판을 떠올립니다. 흙 한 줌 없는 온실에서 자라던 그 푸른 싹대, 빚 없이 다음 농사를 준비한다며 환하게 웃던 굴람, 그리고 묵묵히 그 모든 걸 만들어내고도 앞에 나서지 않던 이정훈 소장. 그 기억들은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저는 이제 유럽의 동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즈음이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평생 유럽이 세계 최고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진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습니다. 그건 남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라 뒤처진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굶주렸던 나라가 그 굶주림을 잊지 않고 다른 굶주린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찾아 헤맨 진짜 강한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받았던 손을 기억하고 그 손을 다시 누군가에게 내미는 나라. 저는 이제 그 나라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